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교재 22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서울상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서울상해의 복식부 개정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뭔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업의 경영 성과와 손익계산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고객 등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돈을 받게 되죠. 돈을 벌어야 기업이 존속하니까요. 그리고 기업은 그럼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업원도 고용하고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지출이 생겨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수입과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입을 회계학에서는 수익이라고 하고요. 지출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는 계산서가 바로 여러분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서 수입은 제가 지금 자본의 증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밝혀지게 되고요. 비용은 자본의 감소라고 했어요. 그 이유도 조금 있으면 다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지금 보시면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데 왜 수익이 대변에 있고 왜 비용이 차변에 있는지 그것도 또 이유를 알아보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종의 계산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것을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 기업의 재무상태고 그러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만 처음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후에 손익계산서, 즉 수익과 비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기업에 뭐만 존재했었다? 수익, 비용 없이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역사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손익의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뒤편에 있는데 조금 땡겨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페이지 보지 마시고 칠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따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재산법이라는 겁니다. 이 재산법은 아주 간단해서 우리가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해 봐서 당기 순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찾는 건데요.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던 서울상해 같은 경우에는 74만 원이 기말 자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초 자본은 60만 원이죠. 즉 둘의 차이를 보니까 14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했군요. 그래서 이 재산법에서는 기말이 기초보다 14만 원이 많기 때문에 당기 순손익이 14만 원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손익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옛날 방법인데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건데, 총 수익이 얼마고 총 비용이 얼마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당기순손익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잠깐 서울상해의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서 서울상해의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본금 계정인데, 지금 자본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계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계정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이거 10,000원은요 대여금에서 이자 받은 겁니다. 80,000원하고 100,000원은 물건을 좀 비싸게 팔았어요. 원가 30을 38만원에 팔았고요. 50만원을 60만원에 팔아서 8만원, 10만원 버는 거고, 이건 중개 서비스 제공하고 스스로 2만원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21만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총 수익인 겁니다. 그리고 급여 주고 이자 주고 잡비 쓰고 해서 총 비용이 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 자본금 계정에서 총 수익과 비용을 파악해 봤더니 총 수익은 21만원이고 총 비용은 얼마냐 그랬더니 7만원이다. 그래서 14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다. 이런 방식으로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었죠. 기업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손익계산서 없이도 당기 순손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손익계산서 없던 시대에 순손익의 계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방식보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이라고 하고 수익 계정을 만들게 되고, 이번엔 비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과 비용 계정의 내용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에 따라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본 계정에다가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러지 말고 나 21만원의 총 수익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 7만원의 비용을 썼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은 수익 계정에 별도로 적고 비용은 비용 계정에 따로 적는데, 성질이 다른 것을 섞지 말고 구분해서 적어라. 그럼 수익도, 돈을 버는 내용도 수수료와 이자가 다를 것이고, 또 상품 판계에 다를 것이고, 비용도 월급 준 게 있을 것이고, 보험료 낸 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방식, 자본에다가 서울상해처럼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이제 탈피하게 되고, 보시면 이제 자본금은 그대로 놔둡니다. 자본금 계정은 기초 60만원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내용을 보십시오. 이 친구 뭡니까? 10,000원을 이쪽에 적어야 돼요. 적는 거는 대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은 걸 이쪽으로 적었을 뿐이에요. 근데 얘가 이자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자 받은 거면 이자 뭐라고 적으면 되죠? 수익이라고 별도의 항목을 적게 됩니다. 자, 이제 자본 수익 돈 번 걸 갖다가 예전에 어디에 적었어요? 대변에 적었죠?
그런데 지금도 대변에 적는데 자본에다 적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항목에 적습니까? 별도의 항목에 적죠? 네, 바로 수익 계정이 탄생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종업원에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종업원에 급여를 줬으니까 이제 급여 4만 원 준 걸 여기에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 이름을 급여. 그럼 비용 계정도 이제 탄생이 됐고요. 또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생겼어요.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해서 8만 원을 벌었네요. 또 10만 원을 하나 더 벌었어요. 50만 원짜리를 60만 원 외상으로 팔아가지고요. 또 차입금을 갚으면서 만 원의 이자를 줬어요. 역시 만 원을 차변에 적습니다. 아까는 이자 수익이지만 지금 뭘까요? 이자 비용이겠죠. 자, 여러분도 이 방식에서 이 방식으로 바뀐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재밌습니다. 왜 탄생했죠? 궁금하니까. 내용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 계정이 탄생돼서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고 2만 원을 벌었다. 당연히 대변입니다. 뭐예요? 수수료죠. 수수료 수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2만 원을 했어요. 잡비예요. 자, 방금 전에 저희는 전 시간에 수익 비용 없이 자본 계정에다가 모두 다 돈을 벌고 돈을 쓴 걸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알 수 있었고 단기 순손익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방법 이제 싫다는 거예요. 순손익 계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 수익과 비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칠판처럼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익과 비용이 드디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적었던 건데? 수익은 대변에. 왜? 자본의 증가니까. 비용은 왜? 차변에. 자본의 감소니까. 그러니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수익은 대변에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용은 차변에 적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적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적게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저하고 해봤잖아요. 방금 전에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자본에 적지 말고 별도로 분리해라. 그래서 수익과 비용, 성질이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분리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보여줘라. 그래서 탄생된 게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렇다고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가 바뀌진 않죠. 그대로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것만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생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단순히 단기 순손익 하나만 알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수익 비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익 비용 계정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도 해보세요.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언제부터? 지금 같은 경우 2000X2년이죠. X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이에요. 기업은 누구죠? 서울상해입니다. 단위는 원이고요. 당연히 이쪽에는 수익이 적힙니다.
보고 적는 거예요. 이쪽에는 비용이 적히죠. 그래서 수익에 속하는 내용을 봤더니 이자 수익이라는 친구가 있네요.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 그냥 줄여서 매출이익으로 적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10,000원입니다. 상품 매출이익은 18만 원이에요. 수수료 수익이 있군요. 2만 원이 되겠고요. 비용에는 급여가 있네요. 4만 원이고 이자로 지급한 비용이 10,000원입니다. 자질구레한 비용 잡비라고 해서 적었는데 2만 원이군요. 네, 이렇게 일정 기간에 서울상해의 수익과 비용 계정을 별도로 적으니까 나중에 가서 1년 동안에 어떤 항목으로 돈을 벌었고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를 하나의 테이블, T자 계정에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수익은 대변에 갈 수밖에 없고 비용은 차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희는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고 다 계정 잔액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증가 쪽이 항상 크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친구를 세세한 항목으로 표현했고요.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세세한 내용으로 표시해서 차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14만 원이다 하고 양쪽의 합계가 동일하게 21만 원인 걸 보여주면서 이 재무제표는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 달려온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업의 전 시간에 서울상해의 10가지의 거래를 교재처럼 하지 않고 제가 A4지에 잣대 하나 놓고 T자 만들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증감을 각각의 계정에 적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상품, 건물, 매출채권 등의 자산이 등장했고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자본금 같은 계정이 등장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정을 이용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계정에 어떻게 증감을 적어야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만든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산 현황을 보여줍니다. 이제 기업은 영리추구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죠. 그럼 기업의 경영성과를 한마디로 추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당기 순손익인데 얼마나 벌었는가. 그래서 순손익의 계산 방법을 재산법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찾는 방법이다. 손익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에 우리가 적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를 나타내는 항목이 지금 몇 개냐 그랬더니 이렇게 21만 원 총 수익이고 자본의 감소를 한 지출이 7만 원이라서 21에서 7을 뺐던 14만 원의 순손익이다 하는 방법이 손익법. 이렇게 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했다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또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지출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도저히 적용 못하고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해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 탄생된 것이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이자, 매출이익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끼리 같은 것끼리 묶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3가지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또 비용도 세 가지. 이 외에도 더 많은 수익과 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이러한 손익계산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업의 경영 성과는 바로 수익과 비용 계정에 적게 되며 이 수익과 비용의 오리진은 원래의 고향은 자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업의 경영 성과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수익은 자본의 증가, 비용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에 적게 되겠고요. 결과로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데, 지금 방금 서울상회의 것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저하고 교재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계정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23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나옵니다. 이 손익계산서 등식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익이 이쪽에 있고요, 비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더 크게 되면은 이것이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식이라고 하는 게 총 비용과 순이익은 수익과 같고, 또 반대로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크면 이때는 손실이 되는 거죠. 순손실. 이걸 등식이라고 외우실 필요는 없죠. 네, 수익이 크게 되면 순이익이 있는 거고,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저희한테 미션이 하나 나왔어요. 세종상사의 수익과 비용의 자료로, 즉 이건 계정에 적어서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목이 수수료 수익, 광고 선전비, 수입이자, 지급이자, 급여, 소모품비, 임차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한테 손익계산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면, 자, 일단 타이틀은 손익계산서고요. 이렇게 딱 날라진 걸 우리가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T자 형태로 나눠진 것을 계정식이라고 하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세종상사네요. 세종상사의 X1년도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 단위의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여기엔 수익이 올 것이고 이쪽엔 비용이 오겠죠. 그러면 수익에 속하는 항목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또 하나가 은행 예금에서 생긴 이자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이 10만 원이고, 네, 이자 수익은 지금 16,000원이군요. 네, 비용은 광고 선전비, 급여부터 광고 선전비, 이자 비용, 또 임차료, 네 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급여부터 25,000원이고요. 광고 선전비는 10,000원이고요. 네, 이자는 15,000원이고, 끝으로 임차료는 17,500원이군요. 그러면 여기 합계를 보니까요, 5만 원이고요. 네, 1,500원 남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5만 원 남았죠. 이쪽 1,500원. 4만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만 원 크고 15,000원, 1,500원 작으니까 48,500원. 제 계산은 네, 48,500원인데 뭔가 금액을 잘못 적었나 봅니다. 거기 비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비용이 소모품비가 하나 더 있군요. 총 7개의 항목이네요. 네, 소모품비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빠뜨리면 실수하게 되네요. 네, 소모품비가 19,000원이 있네요. 네. 그래서 25,500원이 더 큽니다. 그러면 29,500원. 네, 당기순이익이 29,50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졌어요. 네. 수익 더 커서. 네. 요구사항. 그러니까 수익의 위치는 대변, 비용의 위치는 차변. 그 계정 그대로 해서 차이를 적어주는 게 손익계산서, 계정식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지 않게 네, 요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수익은 대변일까요? 자본의 증가니까. 왜 비용은 차변했을까요? 자본의 감소니까. 이 점을 제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들이 하라는 요구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거는 네, 순손익의 계산 넘겨보시면 제3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자, 기초회계 시간에 저희가 다 공부한 내용인데도요. 네, 제가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기초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요. 계정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책에도 있어요. 미리 근데 지금 설명하지 않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자, 기초회계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정의 분류. 자, 실제 계정 반대는 명목 계정. 영구 계정 반대는 임시 계정인데 바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이 실제 계정이에요. 평가 계정은 차차 공부하시면서 실제 계정인데 이것들은 자산이나 부채의 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의 일종의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비용이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정이 나와 있는데 이 계정 과목과 친숙해져야만 복식부기가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계정이 뭔지 이해가 안 가면 그것을 뭐 지금 저한테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보시면 요새는 다 뭐 지식인이나 네이버 지식인 다 나오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라도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 설명들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충하는 거는 포털 사이트 이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제 이 계정 과목에 보시면 여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제가 아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한 것이 이제 현대적 용어로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되어 있고요. 미수금과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차차 공부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익도 아까는 저희는 매출 이익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제가 다 미리 임시 그 기초 회계라고 해서 저희 서비스하는 강의에서 초학자들을 위한 강의를 한 10강 정도, 그러니까 300분 정도 했어요. 300분 좀 넘게. 거기에 꼭 보시면서 네, 수익 비용 계정 보시고요. 이 계정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이 계정은 이런 실제 계정, 임시 계정이 있는데 항상 뭐가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래를 적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래서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모든 회계 거래는 어떤 계정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같은 금액이래요. 대차가 같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록해도 차변과 대변의 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답은 4번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계정을 현금 100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그럼 100원이 현금의 증가고요. 자본금의 증가예요. 대차가 같지 않습니까? 100원, 100원. 상품을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이 그만큼 증가하고 현금이 나갔죠. 상품은 플러스, 현금은 마이너스. 상품 30원을 현금에 판매하다. 그럼 상품은 30원이 나가고 현금은 얼마가? 60원이 들어와요. 60원은 돈을 번 거고 이건 지출이에요. 그래서 60원의 수익과 매출원가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매출원가까지 계정 기록을 해서 결과적으로 계정 잔액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계정에 적었더니 자, 이 계정 잔액 여기 자산 네, 두 개 현금하고 상품 자산부터 보시면 160, 50, 110이에요. 상품은 20이네요. 자본은 100이고요. 수익 비용 매출 60, 매출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자산 130, 자본 돈 벌은 거죠.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 총계죠. 여기도 네,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해서 보시면 수익이 60, 비용이 30.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수익 60, 비용 30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은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연결된 거죠. 네, 이런 설명을 기초회계 시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이렇게 저는 판단하게 됩니다. 자,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또 다음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문제는요. 네. 문제를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고요. 자, 다음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이익잉여금. 요거는 네, 지금 아직 교재가 마지막 작업 중이라서 올해 지방직 시험에 나온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T자형 네. 어차피 지금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기본 기초에서. 그럼 자산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고 부채에 속하는 게 뭐가 있으며 또 자본엔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자, 자산은 현금이 자산입니다. 2,000원이고요. 네, 매출채권이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부속 계정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이 2,200입니다. 왜? 이건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매출채권에. 여기 기계장치가 있죠. 자, 그 전에 재고자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자산인데 3,000원이 있군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금액 800원이고요. 네. 그리고 기계장치는 역시 요 마이너스 계정이라서 기계장치를 순액으로 표시하면 14,000원 마이너스 5,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매입 채무가 있네요. 매입 채무는 1,500원이고요.
자본에 자본금이 있어요. 4,000원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즉 대차평균의 원리로 이 이익잉여금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죠. 뭐 그래서 저희가 뭐 어렵게 지금 보시면 뭐 전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2,300이거든요. 100원, 2,200하고 100원 남았어요. 4,000이거든요. 여기 5,000이니까 1,000원이 남았어요. 10,000원이에요. 그럼 9,900원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답은 1번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익잉여금 9,900원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으면 어떤 능력을 갖추신 거냐면 이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초보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학자가 이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마이너스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다. 이거를 처음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정에서도 제가 그 계정들은 차차 배워가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 제가 기초회계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점만 극복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올해 나온 문제도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지식을 받아들여요. 알아들어요. 근데 30%, 40% 알아들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한 7, 80%는 이해가 됐다고 치고, 근데 부족한 30%가 나중에 꼭 발목을 잡거든요. 100%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다가 실력이 문제가 풀리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톱되면 정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요. 뭐 안 풀려, 헷갈려 더. 그거는 지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때 한 번에 고비가 옵니다. 회계학은. 그때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바로 시험의 성패를 좌우해요.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 인기가 많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헛소리예요. 아직도 최소 경쟁률 세무직만 해도 뭐 20대 1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20명 중에 한두 사람만 붙고 나머지 18명은 안 되고 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학원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선생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극복해야 될 그 단계를 극복하지 않고 거기서 실력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지껏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험생은 시간이 2년 이상 공부해서 합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샤프하고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친구들은 1년 안에도 합격을 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실함이 필요한 게 이 시험입니다. 저도 20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했고 제가 기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동안 축적된 저의 강의 노하우와 문제 푸는 능력 이런 것들, 전달력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지금 경제적 수입이 예전에 2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입을 받지만 즐겁게 웃으면서 여러분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발렌티어 자선사업처럼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저의 지하철 광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때 잘 못 가르쳤어요. 지금보다. 그런데도 제가 1인자였어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1인자에서 잊혀졌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히 큰 학원에서 광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했는데 학원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물론 저도 그 학원을 갈 수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알만한 다 그런 기업에 갈 수 있었는데 제 자신을 너무 믿었나 보죠. 그래서 전 자신 있게 제가 다시 그 자리를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저를 하셨다면 대단히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2023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열심히 할 텐데 제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인생에서 오늘 하루가 될까 아닐지도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아무래도 즐거운 엔돌핀이 돌게 돼서 학습 능력도 집중력도 강해집니다. 자, 지금 하나의 문제를 예를 풀어서 풀어봤는데 이게 탁 풀리면 아주 좋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얘하고 친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자, 어떻게 했죠? 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 계정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뭘 만들었죠?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죠? 당기순이익 계산대 나오죠? 이렇게 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표 쫙 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자, 재무제표 한번 보는데 여기 아까는 자산, 부채, 자본 또 하나는 수익, 비용만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은 좀 더 진화된 문제인데 11번 문항입니다. 교재. 자, 12년도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해서 30일에 다음 같은 재무 정보인데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재무상태표 하나가 아니라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대로 필요하고요. 여기 자산이죠. 자산에 속하는 게 현금, 사무용 가구, 재고자산 세 가지입니다. 현금과 사무용 가구와 재고자산 그 185만 원이에요. 자, 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부채가 80만 원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자본은 105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쪽에 수익이 오죠. 여기 비용이 옵니다. 수익에 속하는 게 매출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자, 비용은 잡비 있고요. 매출, 원가, 감가상각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15만 원입니다. 그럼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85만 원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이 이 친구 같네요. 왜? 순이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8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총 자산은 185만 원 맞고요. 부채는 80 맞아요. 따라서 자본은 당연히 105만 원이죠. 그럼 당연히 틀린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보고
개정 과목을 통해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문제에서 풀이 해설 다 뒤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금 있고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현금 자산이죠. 180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 방금 전에 문제 푸셔봤죠. 267에 2 빼면, 자, 매출 채권이 순액으로 하면 265죠. 상품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85, 건물 400, 여기까지 자산입니다. 자, 부채는 지금 보면 매입 채무 80과 네, 사채 100이 있고요. 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이 250이에요. 자본금은 모르겠대요. 자본금을 찾으랍니다. 그럼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이쪽에 265와 85가 합쳐지니까 350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게 350입니다. 이렇게 지워지지. 그게 좋은 점이에요. 자, 80 지워지고 500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00이죠. 그럼 답이 없네요. 뭐를 잘못했죠? 잘못한 게 없는데, 다시 현금 매출 채권 맞고요. 350, 250 맞고요. 부채를 하나 빼먹었나요? 아, 여기 120이 하나 있군요. 단기대여금 120원. 네, 그러면 여기는 380이네요. 네, 이렇게 뭐 하나 꼭 빼먹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380.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공부한 내용은 기업의 경영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 네, 기초 계정이라든가 계정 기입이라든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워낙 네, 잘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바로 위에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순손익 계산 2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리바이벌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바로 23페이지까지 수업을 마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고 네,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강의 계속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